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손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자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이지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손주는 어느덧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창 사춘기일 법한 나이인데도 그 아이는 늘 조용하고 어른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손주가 세상에 태어나던 날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날 아침 병원 복도에는 겨울 햇살이 유난히도 따뜻했지요. 아들이 분만실 앞에서 손에 땀을 쥐고 서성거리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며느리는 온몸에 힘을 다해 아이를 낳았고 간호사가 웃으며 아기를 안겨주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게 우리 손주구나. 작고 따뜻한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잡았을 때 그 감촉이 얼마나 생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는 모든 순간을 내가 곁에서 지켜보리라. 그 후로 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제 결혼한 지 17년이 되었고 손주는 그 사이 훌쩍 커버렸습니다. 시간이란 게 참 묘합니다. 어느새 아이의 옹알이 소리가 중학생의 목소리로 변했고 제 머리에도 하얀 머리카락이 눈에 띄기 시작했지요. 아들과 며느리는 오랜 세월 동안 별다른 다툼 없이 살아왔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사소한 일로도 싸우고 갈라서는 걸 보면 제 아들 부부는 참 고맙고 대견했습니다. 물론 가끔씩 작은 의견 충돌은 있었겠지요. 하지만 큰 소리 나는 법이 없었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그래, 저 아이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니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구나 하고 안도했지요. 손주는 태어날 때부터 참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눈매는 아들을 닮았고 인매는 며느리를 닮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고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잘 듣고 어른이 오면 인사 먼저 하고 남의 물건에는 손도 안 대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손주를 보며 이웃들은 늘 말했지요. 아이고, 어머니 복 받으셨네요. 요즘 세상에 저런 아이 드물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부끄럽게 웃으며 아닙니다. 다 며느리가 잘 가르쳐서 그래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며느리는 교육열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손주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영어 유치원, 피아노, 미술학원, 수학학원까지 다 챙겼습니다. 저는 가끔 그게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어 애가 아직 어려 조금은 놀게 둬라 하고 말하곤 했지만 며느리는 늘 웃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어머니, 요즘은요. 놀다가 뒤처지면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준비시켜야 해요. 그 말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어라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확신이 있었고 아이를 향한 사랑이 느껴졌으니까요. 그렇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늘 걱정이 있었습니다. 손주가 너무 일찍 철이 드는 것 같았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공원에서 뛰어놀고 친구들과 축구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자라는데 우리 손주는 늘 학원 가방을 메고 다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만 하는 모습을 볼 때면 그게 과연 행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은 한 번뿐인데 그 말을 속으로 삼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손주의 공부를 철저히 챙겼습니다. 직장에서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손주의 숙제를 확인하고 학원 진도표를 검토했습니다. 그 열정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살림은 점점 손에 닿지 않게 되었지요. 빨래는 쌓여가고 냉장고 속 반찬은 몇 날 며칠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틈나는 대로 들러서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몇 가지 해놓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며느리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
일 시켜서 죄송해요. 라고 말했지만 정작 다음 주가 되어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무슨 소리야. 손주 보러 오는 게 내 낙인데 하고 넘겼습니다. 손주는 제가 오면 꼭 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떤 반찬이에요? 할머니, 학교에서 이런 일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의 눈빛엔 늘 따뜻함이 있었고 그 속에서 저는 제 젊은 날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아이의 표정은 조금 굳어졌습니다. 대놓고 무서워하는 건 아니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지요.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손주가 엄마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한다는 것을요. 며느리는 아이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다소 엄격했습니다. 아이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고 항상 목표를 세워서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든 건 다 나중에 행복하기 위한 거야. 그 말이 며느리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는 그런 말을 무조건 믿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뜻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손주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지 않니?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은 다 그래요. 요즘 애들도 다 학원 5개씩 다녀요. 그래도 너무 늦게 들어오던데. 그건 제가 데리러 가니까 괜찮아요. 어머니는 걱정 마세요. 그 말투엔 단호함이 섞여 있었고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손주가 방에서 공부를 하다 잠들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책상 위엔 교재와 노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아이의 손에는 아직도 펜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펜을 빼내 손가락을 펴주는데 그 작고 마른 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손이 아직 연필보다 공을 더 좋아해야 할 나이인데 그 생각에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아주 미세한 균열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은 눈에 보이지도 귀에 들리지도 않았지만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며느리는 예전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다며 퇴근이 늦어졌고 퇴근하자마자 손주의 학원 스케줄을 점검했습니다. 집안엔 늘 손주 공부 계획표가 붙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교재와 시험 일정표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아들은 조용히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말없이 수저를 들고 밥을 먹지만 그 표정엔 뭔가 지친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눈치로 느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교육 방식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렇다고 대놓고 반대하지도 못했습니다. 집안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고 부부 사이에는 묵직한 정적이 깔렸습니다. 저녁을 먹다 보면 며느리가 손주의 하루 일정을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몇 시에 영어학원, 몇 시에 수학, 그 다음은 과학 실험반. 아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이거나 수저를 놓고 물만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곤 했지요. 그 한숨이 길어질수록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말로 싸우진 않았지만 말보다 더 날카로운 침묵이 오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 틈에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손주를 아직 아이로 바라보았고 며느리는 미래의 어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차이가 하루하루 쌓이면서 집안의 온도를 서서히 식혀갔습니다. 며느리는 손주의 성적표를 들고 아들에게 보여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손주가 반에서 1등을 했다고 학원 선생님이 칭찬했다고 말할 때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그 눈빛엔 미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성취보다 아이의 얼굴빛을 더 먼저 봤습니다. 손주의 눈 밑에는 점점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했고 웃음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노력의 증거로 여겼습니다. 가끔 주말이면 손주가 제게 와서 낮잠을 자곤 했습니다. 책가방을 내려놓자마자 그대로 거실 바닥에 누워 잠들어 버렸지요. 숨소리가 가늘고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어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작은 어깨 위에 왜 이렇게 많은 걸 얹어놓은 걸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며느리의 의지를 꺾을 자신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늘 계획표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손주의 하루가 칸칸이 채워져 있었지요. 쉬는 시간조차 정해져 있었고 주말에는 모의고사 일정까지 빽빽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아들의 얼굴에는 무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에서도 점점 말수가 줄었고 손주에게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한 아들이 식탁에 앉아 멍하니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에게 숙제 검사를 하며 잔소리를 늘어놓는 동안 그는 젓가락을 쥔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물컵에 물을 따라 주었고 아들은 고개를 숙여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은 피로와 체념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며느리는 유학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웠으니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릴 때가 됐다는 말이었지요. 처음엔 단순한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말은 구체적인 계획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학교,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이미 조사해 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아들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그 분위기를 처음으로 명확히 느낀 건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손주는 공부를 마치고 방에 들어갔고 부엌에는 세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유학원에서 받은 자료를 펼쳐놓았고 아들은 묵묵히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때의 공기는 참 묘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 정적 속에는 분명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지 않은 채 말없이 종이만 넘기는 소리가 거실을 메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누군가의 편이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아이의 미래를 이야기했고 아들은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은 희망을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불안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의 말에도 완전히 동의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반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느낀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 집안에 조용한 전운이 깔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전운이 언젠가 폭풍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습니다. 그 후로 부부는 자주 조용해졌습니다. 함께 있어도 서로를 향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하지 못한 거리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닿지 않는 거리, 그것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유난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아들이 피곤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고 며느리는 손주의 일정을 적은 종이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방 안에서 조용히 문제집을 풀고 있었고 집안은 달그락거리는 젓가락 소리만 들릴 뿐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식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은 오랜 시간 생각해온 듯 단정했고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손주의 학원을 하나 더 늘리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영어와 수학 외에 과학 논술 학원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이었지요. 아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밥을 삼키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에는 피로와 함께 조심스러운 반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느끼는 건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더 이상 여유가 없다는 절박함에 가까웠습니다. 시간도, 돈도, 그리고 아이의 체력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주의 미래를 위해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주변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학원 상담까지 마쳤고 등록 날짜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런 단호한 태도 앞에서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차마 큰 소리를 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식탁 위엔 이내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저가 그릇에 닿는 소리마저 어색했고 서로의 시선은 맞닿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들은 낮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 말엔 설득보다 간청에 가까운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리다는 뜻이었고 조금만 쉬게 해주자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단호함과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의 피로한 눈빛과 며느리의 단단한 표정이 식탁 위에서 부딪혔습니다. 소리 없는 대립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부부의 온도는 서로를 향해 있지 않았고 같은 공간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그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쪽의 의견이 옳다고 단정할 수도 다른 한쪽의 입장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이의 행복을 바랐고 며느리는 아이의 성공을 바랐습니다. 두 마음 모두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그 사랑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는 학원 등록을 밀어붙였고 손주는 그날부터 한층 더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퇴근 후 아들이 늦게 들어오면 며느리는 학원 진도를 이야기했고 손주의 피곤한 눈빛을 본 아들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야기를 피하는 날이 많아졌고 식탁 위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의 성적표를 보며 만족스러운 듯 웃었지만 아들의 얼굴엔 늘 근심이 자리했습니다. 그는 그 미소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마시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소리가 거실에 닿을 때마다 집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런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손주는 밤늦게까지 학원에 있다가 귀가했고 늘 피곤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할머니, 저 다녀왔어요. 그 짧은 인사 뒤로 이어지는 피곤한 미소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손주의 모습에 대견함을 느꼈지만 아들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집엔 사랑이 있는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 그날 이후 저는 작은 변화를 하나씩 느꼈습니다. 식탁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고 서로의 말이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조용한 싸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식탁 위의 불빛만이 방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손주의 학원 일정표를 들고 있었고 아들은 묵묵히 그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은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서로의 고집이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손주는 방문을 살짝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작은 문틈 사이로 아이의 얼굴이 드러났는데 피곤에 찌든 눈빛 속에서도 단호함이 비쳤습니다. 아이의 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엔 무언가 결심한 듯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마주 앉아 있는 사이에 손주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둘 사이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무겁고 차가웠던 분위기 속에 아이의 숨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손주는 자신이 엄마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부드럽지도 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린 마음으로 부모의 싸움을 멈추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고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잠시 교차했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손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한마디가 집안의 균형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감춰져 있던 감정들이 그 말 한마디를 중심으로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아들은 아들의 대답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며느리는 그 말을 인정하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엔 안도와 함께 묘한 승리감이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 손주의 하루는 더 길어졌습니다. 아침엔 학교, 오후엔 학원, 밤에는 문제집과 숙제. 손주의 방불은 늘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책장 넘기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노력의 증거이기도 했지만 어른들이 만들어낸 무게의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늦은 밤 손주의 방문 앞에 서 있다가 문을 열지 못한 채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그의 어깨는 늘 조금 더 구부정해졌고 한숨은 깊어졌습니다. 그 한숨이 복도 끝까지 번질 때마다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손주의 일정을 더 세밀히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시간 단위로 나누고 주말에도 빠짐없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피로와 집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아이를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저는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그 사랑이 아이의 마음을 짓누르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었습니다. 손주는 그런 엄마 앞에서 늘 웃음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쩐지 억지로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오면 며느리는 기뻐했고 아들은 말없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 박수 뒤에는 말할 수 없는 거리감이 자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손주를 바라보았지만 그 시선의 끝은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손주는 제게 와서 말없이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곤 했습니다. 피곤하지 않니? 하고 묻고 싶었지만 그 말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저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빨리 어른이 되어야 하는 걸까? 시간이 지날수록 손주의 표정에는 잔잔한 피로가 깔렸습니다.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있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그런 손주를 볼 때마다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웃음소리가 사라졌고 대화는 짧아졌습니다. 모두가 조심스럽게 숨을 죽이며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의 균형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마음과 마음 사이에는 이미 깊은 틈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흘러드는 침묵은 점점 길어지고 그 속에서 각자의 고독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주의 졸업식이 다가오면서 가족의 대화 주제도 자연스레 그 아이의 앞날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언제나 따뜻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다시 유학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부터 그 평온하던 일상의 균형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어느 날 저녁 식탁 위에 한 장의 인쇄물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그 종이에는 외국 학교의 이름과 입학 절차, 그리고 학비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듯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이의 재능을 더 넓은 세상에서 펼치게 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라는 확신에 찬 말투였습니다. 아들은 그 설명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말을 아끼는 모습이 오히려 더 단단한 거절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의 침묵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설득을 넘어 단호함으로 바뀌었고 그 단단한 결심은 집안을 긴장시켰습니다. 며느리가 종이를 밀어두고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아들은 낮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 말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었고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운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그것은 포기로 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종이를 들며 차분히 말했다. 그러나 그 차분함은 오히려 날카로웠습니다. 두 사람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사이의 공기는 무겁고 서로를 향한 온기는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둘의 대화는 이미 논쟁이 아니라 각자의 믿음이 부딪히는 전장이었습니다. 한쪽은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고 다른 한쪽은 이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쪽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었기에 저는 그저 고요히 숨을 죽이고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의 미래를, 아들은 가족의 현재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 차이는 점점 깊어졌고 그 깊이를 메울 대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학비와 숙박, 비자, 절차까지 세세히 정리해 두었고 이미 상담까지 마쳤습니다. 그녀의 계획표는 현실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반면 아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가 내뱉은 짧은 한숨이 방 안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포기와 두려움이 섞인 무언의 외침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투자였습니다. 그 투자가 손주의 인생을 바꿀 거라 믿었고 지금의 희생이 언젠가 보상받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 믿음은 단단했고 그 단단함이 오히려 가족을 서서히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다시 아들에게 유학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학교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 입학 가능 시기, 학비 납부 일정까지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말을 듣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지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감정이 섞이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 말 끝에는 초조함과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바깥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았고 거리의 불빛이 희미하게 반사되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피로와 억눌림이 그 순간 드러난 듯 했습니다. 그는 등을 돌린 채 짧게 무언가를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너무 작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손주의 미래를 말했고 아들은 그 아이의 지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두 시선은 서로를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아이를 바라보면서도 마음은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그날 방 안에서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 대화를 듣고 있는 듯 조용했습니다. 책을 펴고 있었지만 시선은 글자 위를 맴돌 뿐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아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의 세계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계획을 이어갔고 아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들의 말 대신 눈빛이 부딪히는 날이 많아졌고 그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따뜻한 밥을 차려도 그 밥상 위엔 온기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밥을 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휴대전화를 보며 새로운 학교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조용히 물컵을 옮기며 속으로만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중심으로 다시 서로를 바라보게 해달라. 하지만 그 기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발걸음은 더 바빠졌고 아들의 얼굴은 날마다 더 창백해졌습니다. 유학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집안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단단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대립이 잦아지던 그 무렵 아들이 어느 저녁 늦지막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무겁고 말끝은 망설임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평소엔 걱정을 내색하지 않던 아이였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의 첫마디부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손주의 유학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바람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확신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구체적인 비용과 시기를 계산해 두었고 아들에게는 현실적인 반대 이유가 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재능을 더 크게 키워야 한다는 이유로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손주가 새로운 세상에서 기회를 얻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도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마음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월급으로는 이미 생활비와 학원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찼고 대출이 남아있는 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그마저도 잃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며느리가 결심한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기에 그 걱정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마음먹은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뤄내려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그 생각만으로도 불면의 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터에서도 마음이 자꾸 집으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마지막엔 한숨만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을 위로하기엔 제 말이 너무 가벼웠고 며느리를 나무라기엔 제 입장이 애매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주 조심스러운 말로 그를 다독였습니다. 지금은 판단보다 설득이 필요할 때라고,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마음을 조금만 누그러뜨리게 하라고. 하지만 제 말에도 아들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짧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팔아서라도 손주를 유학 보내겠다고 말할까봐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이미 한동안 그런 기색을 느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최근 부동산 중개 사이트를 자주 보고 있었고 누군가와 전화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점점 불안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이어질수록 제 가슴은 조여들었습니다. 한때 웃음이 넘치던 그 집이 이제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부부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 틈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거리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붙든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숨소리가 느리게 이어졌고 그 사이로 세월의 무게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책임감 강한 가장이었지만 지금의 그에게서 느껴진 것은 무력감이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지만 지켜야 할 방향이 서로 달라져 버린 현실 앞에서 그는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날 통화가 끝나고 한참 동안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그 말 한 줄이 밤새 제 귀를 울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주가 떠오르고 며느리의 단호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아들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한쪽은 꿈을 믿고 한쪽은 현실을 지키려는 두 사람. 그 사이에서 무너져가는 건 결국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 너머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불길한 예감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단순히 말로만 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며칠 뒤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비치고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의 소리 속에서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전화가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는 것을. 통화를 받자마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빠르고 어딘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주의 유학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가능성을 논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정을 전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학교와 연락을 마쳤고 입학 절차를 진행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금액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돈을 조금 빌려줄 수 있겠느냐고 손주의 미래를 위해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손에 쥔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지만 생각보다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한 금액은 빌려줄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거절하기엔 며느리의 절박한 숨소리가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아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머릿속엔 여러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학원 가방을 메고 새벽에 나가던 손주의 뒷모습, 밤늦게 집에 돌아오던 그 피곤한 얼굴, 가리고 며느리의 단호한 눈빛, 그 모든 것이 뒤섞여 한 덩어리의 불안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죄송함보다 확신이 더 많았습니다. 이건 아이의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라는 말이 반복되었고 그 사이마다 그녀의 의지가 얼마나 단단한지 느껴졌습니다. 그 단단함이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무리해서라도 일을 밀어붙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학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아이의 인생을 바꿀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는 확신과 절박함이 섞여 있었고 그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스스로를 설득해온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통화가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의 열정은 분명 아이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나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싸우고 있었지만 그 싸움이 가족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빌려줄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시댁에 있는 물건 중 팔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는 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라도 손주의 유학비를 마련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결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실천을 전제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산을 마친 사람처럼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가장 무서웠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저는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의 불빛이 천천히 꺼졌지만 귀에는 여전히 며느리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 문장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거센 파도가 일었습니다. 며느리의 집요한 결심, 아들의 지친 얼굴,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손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무겁게 내려앉은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 일은 단순한 가족의 의견 차이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갈등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와의 통화가 있은 지 며칠 뒤 집안의 공기가 다시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조용했지만 그 정적 속에는 무언의 긴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발걸음은 점점 더 분주해졌고 아들은 반대로 더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말은 줄어들었고 눈빛은 서로를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그 조용하던 침묵이 마침내 깨졌습니다. 식탁 위엔 아직 따뜻한 밥이 식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탓에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고 며느리는 서류 몇 장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낯익은 단어가 보였습니다. 매매계약, 시세, 전세 전환. 그 순간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그녀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며느리는 담담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유학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건 집을 팔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 한 문장이 집안의 공기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아들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함께 깊은 피로가 스쳤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모든 계산을 끝낸 듯 했습니다. 아이의 유학자금, 항공료, 생활비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인 수치를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지만 그 시선엔 더 이상 부부의 대화가 아니라 한계를 느낀 인간의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설마라는 마지막 기대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이미 그 선을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둘을 바라봤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바깥에서 들리던 바람소리마저 멎은 듯 했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너무 낮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려 했지만 며느리의 마음은 이미 그 모든 계산을 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아이를 위한 일이에요.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아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는 무엇을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인내가 그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설득이 아니라 통보의 태도였습니다. 이미 부동산과 상담을 마쳤고 시세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숨은 확신은 단단했습니다. 그 확신이야말로 아들을 올가매는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거실 창가로 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한층 더 굽어 보였고 손끝이 허공을 쥐락펴락했습니다. 창밖엔 희미한 불빛이 반사되어 들어왔지만 그 빛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고 숨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이제 싸울 힘조차 없다는 듯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반응에도 조금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미래를 이야기했고 그 목소리에는 열정이 아닌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수많은 논쟁을 끝낸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아들의 침묵은 더 이상 저항이 아니었고 체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한때 서로를 아껴주던 부부였고 손주를 함께 자랑스러워하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식탁 위에는 사랑 대신 냉기만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냉기 속에서 밥이 식어갔고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제게 찾아와 아무 말 없이 앉았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었고
며느리를 막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온도는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계획을 실행으로 옮길 준비를 했고 아들은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조용한 말소리는 점점 사라졌고 밤마다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집안의 균형이 완전히 기울었다는 것을, 한 사람의 결심이 얼마나 무겁게 세 사람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지를 그날 비로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집을 팔겠다는 이야기가 오간 뒤로 며칠 동안 저는 매일이 불안했습니다. 잠을 청해도 금세 눈이 떠졌고 부엌에서 물이 끓는 소리마저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몸이 먼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미 집을 계약했다고, 곧 시댁으로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들은 정말로 짐을 들고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낯선 상자들이 차례로 들어올 때 집안의 공기가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신발 옆에 낯익은 손주의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였고 그 옆엔 며느리의 구두가 조용히 자리했습니다. 그 작은 신발 세 켤레가 현관 앞에 놓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묘한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반가움과 불안, 책임감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뒤섞여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들어오자마자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고 얼굴엔 미묘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아들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주는 어른들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제게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이 짠해서 저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 마음 한켠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이 더 이상 예전의 평온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집안은 어수선했습니다. 짐 정리가 끝나지 않았고 부엌과 거실 곳곳에 낯선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새로 정착하려는 듯 부지런히 움직였고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손주는 방 한쪽 구석에서 책을 펴놓고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늘 어딘가 멍했습니다. 그 아이의 조용한 숨소리가 밤마다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집안의 소리들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TV의 낮은 볼륨과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던 거실이 이제는 며느리의 전화통화와 문 여닫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 소리들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익숙했던 고요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새로운 생활의 소음이 채웠습니다. 그 소음은 분명 가족의 움직임이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상하게도 불편하게 울렸습니다. 저녁이면 밥상이 차려졌지만 예전처럼 따뜻한 대화는 오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식사 도중에도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아들은 수저를 들고도 쉽게 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손주는 조용히 밥을 먹다 이따금 하품을 했습니다. 그 피곤한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그 식탁에서 자꾸만 자리를 지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머물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의 어른으로서 이 불안정한 공기를 조금이라도 붙잡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웃음이 사라진 식탁 위에서 괜히 반찬을 더 떠주고 어색한 대화라도 꺼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짧았고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밤이 되면 며느리는 여전히 손주의 유학 자료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방 불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올 때마다
저는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불안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결심은 여전히 꺾이지 않았고, 이제 그 결심이 이 집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처럼 조용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말없이 소파에 앉아 텅 빈 눈으로 TV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더 수척해졌고 웃음기는 사라졌습니다. 그 옆에서 손주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여전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셋이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내가 해야 한다. 누군가는 이 집을 붙잡아야 한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도 아들의 무기력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제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렸습니다. 밤마다 저는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이 다시 평온해질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답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은 가득 차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온기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텅 빈 따뜻함이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시댁으로 들어온 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안은 여전히 어수선했고 모두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서도 매일 부엌을 정리하고 반찬을 챙기며 나름대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밤에는 손주의 유학 자료를 찾아보며 늦은 시간까지 컴퓨터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방 불빛은 늘 새벽까지 켜져 있었고 그 불빛이 문틈 사이로 새어나올 때마다 저는 괜히 잠에서 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일주일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손주는 학교 갈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의 방이 조용했습니다. 항상 먼저 일어나 부엌을 오가던 며느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대 위엔 접힌 이불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옷장문은 반쯤 열린 채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회의가 있는 날이라 일찍 출근했을 수도 있다고 회사에 먼저 갔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며느리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여러 번 걸어봤지만 신호만 가고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도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식탁 위에는 며느리의 밥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밥그릇을 바라보다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불안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회사에 다녀왔다면 아무리 늦어도 연락은 했을 텐데 이번엔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아들은 결국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가 출근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일주일 전부터 결근 중이며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사팀에서도 며느리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아들의 얼굴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저는 급히 며느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며느리의 물건들이 대부분 그대로 있었습니다. 옷장엔 옷이 걸려 있었고 화장대 위엔 익숙한 향수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손주가 며칠 전 그려줬다는 그림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짐을 싸서 나간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불길했습니다. 아들은 그날 저녁 회사에 다시 전화를 걸어 며느리와 가까이 지내던 동료에게 연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부서의 한 남자 직원이
며느리와 같은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남자 직원 역시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눈을 크게 뜨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주가 들을까봐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벌떡 일어나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는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점점 굳어갔습니다. 결국 우리는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형사는 차분하게 상황을 묻고 며느리의 인상착의와 마지막으로 본 시각을 기록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라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고 돌아오는 길, 밤 공기가 유난히 차게 느껴졌습니다. 거리에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가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손주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본 손주는 무슨 일인지 눈치를 챘는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의 휴대전화로 계속 전화를 걸었고 저는 부엌에서 물만 끓이다가 불을 끄기를 반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신호음이 마치 멀리서 들리는 파도 소리처럼 메아리 쳤습니다. 그 소리는 희미했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왜 사라졌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집안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곳엔 이미 부재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공허함이 우리 세 사람을 서서히 잠식해 갔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경찰서에 들러 새로운 소식이 없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아직 아무런 단서가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뜻밖의 사실을 전했습니다. 며느리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남자 직원 한 명이 며느리가 사라진 바로 그날 이후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회사에서도 도무지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손에 쥔 전화기가 덜덜 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곁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한순간에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막연히 무슨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그제야 모든 불안이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저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형사는 우리를 보자 자리로 안내했고 아들은 숨을 고르며 며느리의 회사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며느리와 같은 부서 직원이 동시에 사라졌다는 점,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세히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곧바로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짙은 의심이 스쳤습니다. 형사는 즉시 출입국 기록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주민등록번호와 여권 정보를 확인한 뒤 시스템에 접속해 기록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모니터에 비친 형사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는 화면을 한참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형사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며느리와 그 남자 직원 두 사람은 며칠 전 같은 날 같은 항공편으로 외국으로 출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출국지는 동남아의 한 나라였고 목적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의자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형사는 그들에게 공범 관계나 개인적인 연관이 있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한 증거는 없으니 성급한 판단은 금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떠났다는 사실보다 그 떠남의 방식이 너무 낯설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손주와 아들을 두고 아무 말도 없이 그것도 낯선 남자와 함께 외국으로 사라졌다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눈을 감은 채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믿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차마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었습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국제수사공조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추적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막막하게 들렸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무언가 해결될 것 같던 희망은 사라지고 멀고 낯선 절차 속에 모든 것이 묻히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평소처럼 사람들로 붐볐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며느리의 방을 바라보며 언제 오느냐고 물었지만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저는 한참 동안 며느리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이해할 수 없어도 그녀가 무사하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오더라도 이 집은 예전의 집이 아니게 되었음을,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그 남자 직원이 함께 외국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후 우리 가족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아들은 일터에서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고 저는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손주는 학교에 다녀오면 늘 문득 멍하니 며느리의 방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방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는 이제 어떤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후 며칠이 지나 우리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형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앞으로의 수사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국제공조를 요청하고 계좌 추적과 출입국 기록을 통해 흔적을 쫓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형사는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라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단서가 잡힐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매일이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경찰의 전화를 기다렸고 밤이면 며느리의 이름이 뉴스 속 어딘가에서 들리지 않을까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단호했습니다. 며느리의 행적이 포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해외의 한 도시에서 생활 중이었고 현지 계좌로 돈을 이체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결심한 듯
형사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으로 된 모든 통장과 신용카드는 곧바로 정지되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작성하던 아들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분노보다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남긴 모든 흔적을 지우는 것, 그것이 아들에게 남은 마지막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의 흔적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몇 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고 경찰에서도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경찰서로 걸려왔습니다. 며느리가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생활비가 막히고 은신처마저 여의치 않아 결국 스스로 귀국해 자백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경찰서에서 며느리를 다시 보았을 때 그녀는 이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야위어 있었고 눈빛에는 피로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형사는 며느리의 진술을 차분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일을 인정했습니다. 남자 직원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주했고 집을 판 돈과 땅을 판 돈은 대부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질책도 어떤 탄식도 그 순간에는 무의미했습니다. 며느리는 곧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고 그 안에서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형량이 선고되자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무거운 징역형이었습니다. 그로써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묵직했지만 어딘가에서 오래된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주는 그날 저녁 평소보다 훨씬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이 오랜만에 집안에 퍼졌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굳어있던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진 뒤에 집은 한동안 공허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따뜻함을 되찾았습니다. 아들은 손주와 함께 아침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듣고 주말이면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손주는 아버지 곁에서 다시 웃음을 찾았고 집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 깊이 안도했습니다. 비록 며느리로 인해 잃은 것이 많았지만 남은 것 또한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시작할 용기, 그리고 가족이 서로에게 남겨준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식탁에 세 사람의 밥그릇을 놓으며 느꼈습니다. 이제야 진짜 우리 집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더 이상 과거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아들은 웃는 얼굴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둘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그렇게 우리 집에도 평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의 이름이 불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통은 지나갔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들과 손주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웠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긴 세월 끝에 찾아온 평화가 그렇게 우리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